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3년 2회 살림기사 필답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기출문제라기보다 기출보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생분들이 시험 보신 것들의 정보를 적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개 문제를 만들었고요. 문제는 정확하게 이 15개가 맞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수치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과. 하지만 어쨌든 15개의 문제는 이러하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교재가 있지요. 예문사에서 나온 살림기사, 산업기사. 그래서 아직은 실기책의 요 2회 필답 기출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요거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정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내용이나 이런 풀이 같은 걸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예문 출판사에서 나중에 개정이 되면 그때 또 찾아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필답 기출문제 1이라고 되어 있죠. 15문제인데 그 중에 7번까지 해서 먼저 수업을 하시고 또 8번부터 해서 15번까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답 기출문제 한번 쭉쭉 풀어보실 건데요. 풀어볼 때 단순 암기해서 적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요. 뭐 계산을 해야 되거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산림 면적이 3,000헥타르, 윤벌기가 50년, 1년급의 연계수가 10개일 때 법정 연급 면적과 연급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저희 법정 연급 면적 구하는 것과 연급수를 구하는 것은 종종 필답에 잘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식도 굉장히 간단하다. 자, 그래서 1번에 법정 연급 면적을 계산하고 2번에 연급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공부함에 앞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 계산식만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러분 법정 상태, 법정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한 양을 벌채하여도 남아있는 인목 축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스탠다드한 살림을 저희가 법정님, 그러한 상태를 법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정 상태가 되면 보속 수확이 가능해. 매년 일정량을 벌채하여도 남아있는 인목 축척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 상태가 되려면 연령대도 다양해야 되고 이 다양한 연령대가 면적도 일정하게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생장도 굉장히 균일하게 고르게 이상적인 생장을 해야지만이 법정 상태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 각각의 연급이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정 연급 면적이에요. 자, 연급과 연계라는 개념. 자, 연계라는 것은 1년생, 한 연생, 1년생의 단위를 저희가 연계다라고 하고요. 근데 산림 경영에서는 이 1년생마다로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계를 보통은 10개씩 묶어요. 이렇게 10개씩 묶어서 요것을 하나의 연급이라는 단위로 하자. 그래서 연급으로 묶으면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지고 단순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연계가 모인 연급의 면적을 구해서 각각의 연급의 면적이 일정하면 내가 매년 어떤 순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매년 똑같은 양을 계속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법정 연급 분배다라고 불렀는데 어찌됐든 그건 두시고, 자, 법정 연금 면적은 그래서 U분의 F 곱하기 N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을 적어준 뒤 U는 뭐고 F는 뭐고 N은 뭔지 당연히 적어주셔야겠죠. U는 윤벌기예요. F는 제가 포리스트라고 외우자라고 했었습니다. 산림 면적이에서 U분의 산림 면적 곱하기 연계 수가 바로 연급의 면적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산림의 면적을 윤벌기로 나눠주면 벌기가 만약에 50년이야. 산림의 전체 면적을 윤벌기로 나눠주면 1년당의 면적이 나오겠죠. 1년당의 면적이 바로 뭐예요? 영계면적이에요. 그러면 영계 면적에다 그 연계수를 곱해주면 그 한 연급에 들어있는 연계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연급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된 거다.
자, 여러분들은 이대로 식을 적으시는 거예요. 법정 연금 면적은 U분의 F 곱하기 N이다. 그럼 자, 윤벌기가 얼마다? 50년이다. 산림 면적은 3000헥타르다. 그리고 곱하기 1년급의 연계수는 얼마이다? 여러분 10개. 보통은 10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5, 60이니까 600헥타르가 되겠죠. 법정 연금 면적은. 자, 그러면 연급 수는 그 50년일 때 얘를 연급수로 나눴을 때 몇 개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연급의 연계가 10개니까 50년이면 5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윤벌기 뭐죠? 50년. 하나의 연급의 연계수는 10개. 그러니까 왜요?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정 연금 면적과 연급수를 구하는 것은 U분의 F 곱하기 N 그리고 또는 윤벌기를 N으로 나눴다. 연계수로 나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색깔이 있죠. 노란색은 정말 많이 기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꽤 기출이 많이 되는 애들이라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수업을 하시면 계속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초록색이죠. 문제 꽤 잘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해답에 이렇게 F리에 1번과 2번을. 자, 이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벌기령 쓰는 게 나왔어요. 이번에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에 공사이름의 기준벌기령을 쓰시오. 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는 기준벌기령 쓰는 게 제법 그래도 잘 나오는 그러한 나무 종류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공사유림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렇게 있어요. 주요 수종의 일반 기준 벌기령이다 라고 해서 벌기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산림 경영상의 수확 예정 연령이에요. 그래서 이때 수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기준 벌기령이에요. 그때 국유림은 요렇게, 공사유림은 요렇게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도 물었던 것처럼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 낙엽송, 참나무, 포플러는 지금까지 문제 나왔던 수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우리는 국유림을 열심히 외웠는데 이번엔 공사유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국유림에선 60, 공사유림은 기업 경영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때요? 벌기령이 짧아요. 빨리 키워서 빨리 벌채를 해서 빨리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국유림은 60년, 40년, 소나무, 잣나무는 60, 50, 리기다 소나무는 30, 25, 낙엽송은 50, 30 다 짧죠. 그 참나무 같은 경우는 60하고 25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포플러는 다 3, 3년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종, 딱 제가 색깔로 표시한 수종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외워주세요. 그런데 이번처럼 공사유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 수종의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다 외워주라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답에 쓰시는 거예요. 자, 공사유림을 쓰는 거니까 소나무 아까 공사유림 몇 년? 그러면 40년. 그 다음에 리기다 소나무 몇 년? 25년. 이거 그냥 여러분 잘 외우셔야 돼요. 낙엽송은 30년. 참나무는 25년. 40년, 25년, 30년, 25년이었죠. 이렇게 해서 외워서 해답에다가 1, 2, 3, 4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림 경영에 있어 투자 계획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투자 효율의 측정 방법 4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산림을 경영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투자를 하면 얼마큼 할 것인지, 그래서 수익은 날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투자 효율의 측정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 효율의 측정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순현재 가치법을 설명하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 또는 현금 흐름 비할인법이다라고 해서 시간의 가치를 고려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가치를 고려했다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특히 수익이나 비용이겠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이자율을 적용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것을 시간의 가치를 고려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고려한 거고, 근데 얘는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법, 편익비용비법은 수익비용비
비용률, 수익 비용 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투자이익률법,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교재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께서 써보시는 거예요. 1번 뭐 순현재가치법. 제가 순현재가치법은 초록색으로 되었죠. 투자 효율 측정 방법을 쓰시오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순현재가치법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초록색으로 했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두 번째로 또 적었고요.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뭐 편익 비용 비법, 얘는 또 뭐 수익 비용 율법, 수익 비용 비법 또는 뭐 BCU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이익 율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수 기간법이 있는데 지금은 네 가지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요거는 조금 말이 많았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지위지수 분류표를 이용하여 임영이 27년생이며 우세목의 평균 수고가 15m인 이 상수리나무 인분의 지위지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꽤 여러 번 접했어요. 이것도 꽤 문제에 잘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이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학생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세목의 평균 수고가 주어지지 않았대요. 입력만 주어졌는데 지위지수를 구하라고 그랬대요. 사실 입력만으로는 지위지수를 구하는데 의미가 없고 구할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와 함께 쫙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답은 방금과 같이 평균 수고도 주어지고 임명도 주어졌을 때 구하시오라고 하면 먼저 두 가지의 형태로 제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해답입니다. 첫 번째 풀이 보세요. 만약에 15m고 27년생이야. 그러면 지위지수에서 27년생이면 25하고 30하고 사이겠죠. 그럼 이 사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 사이이면서 수고가 15m여야 돼. 그러면 요 사이에 15m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요 사이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요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 얘는 막 계산식을 해보지 않아도 얘는 지위지수가 16이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표의 지위지수 16에서 25에서 3년생의 수고는 14.6에서 16.0이므로 지금 문제에선 27년생이면서 15m잖아요. 그러니까 27년생이면서 15m이면 지위지수 16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적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었어. 15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 그런 경우 이 두 수치를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서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만 확실히 들어가더라도 뭔가 수치적으로 내가 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27년생이면서 저거 한 15m 정도가 있는 15m 수고가 있는 건 한 요 정도하고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물론 27년생이면 여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위 16하고 18일 때에 27년생의 수고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우세목의 좀 더 15m에 가까운 것을 지위지수로 판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위지수가 16인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인 경우에 27년생, 이 상수리나무 인분의 27년생의 수고를 구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25에서 30년 사이에는 여러분 5년의 갭이 있죠. 5년의 갭이 있고 14.6이고 얘는 16.0m예요. 그러면 이 사이를 5등분을 해서 5분의 2, 그러니까 27년생이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이것의 5등분의 5분의 2 한 것만큼을 14.6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도록 할게요. 지위지수가 16인 경우에 수고를 어떻게 구하냐? 14.6, 그쵸? 더하기 5분의 2, 왜냐? 27년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5개로 나눴을 때 해당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4.6. 5개로 나눈 다음에 그것의 5분의 2만큼을 14.6에서 더해주면 27년생일 때의 수고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럼 마찬가지로 18인 경우에요. 18인 경우도 여기에 있죠. 여기. 그러면 16.4에서 플러스 마찬가지로 5분의 2 그리고 18.0 마이너스 16.4
해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가 나왔죠? 15.16, 얘는 17.04.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 뒤, 그래서 이게 지금 수고가 15m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15m에 가까운 것은 이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위지수를 16으로 판정한다라고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고가 우세목의 평균 수고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위지수를 구하라고 그랬다. 라고 하시는 학생들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표에 나온 지위지수 14, 16, 18일 때의 각각의 27년생의 수고를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지수가 14일 때 수고, 16일 때 수고, 18일 때 수고를 한 다음에 그 세 개의 수치를 두고 보다 이 인분의 수고에 가까운 수고를 이 인분의 지위지수로 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고가 없는데 지위지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지위지수에 해당하는 27년생의 수고를 구한 다음에 보다 이 인분에 가까운 수고를 하고 있는 지위지수를 이 지위지수로 판정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도 다음 표를 보고 빈칸에 절토량과 성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대요. 와, 이거 절토량, 성토량 하면 저희가 임도에서는 어떤 계산식을 생각해야 하냐면 저희 필기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양단 면적 평균법이다 라고 해서 요게 많이 등장을 하죠. 얘는 필기 때도 잘 나오는데 필답 때도 잘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양단면적, 특히 이제 임도와 같은 곳에 이제 토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이 양단면적 평균법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말 그대로 양단의 면적을 평균을 한 다음에 그 양단 사이의 길이를 곱해주면 이 부피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양단면적 평균법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토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절토 단면적, 성토 단면적, 측점 간 거리, 절토량, 성토량 그랬어요. 그러면 1번의 절토량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절토량은 그러면 절토 단면적을 이용해야겠죠. 성토 단면적이 아닌 넘버 0, 넘버 1, 넘버 2 각각의 측점이 있지요. 그러면 절토, 특히 이 절토량 1번의 절토량 같은 경우 넘버 0와 넘버 1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절토 면적을 더해. 그쵸? 15 플러스 18.6이죠. 얘를 양단면적 평균법이니까 평균을 낸 뒤 두 측정 간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버 0에선 0이었고 넘버 1까지 가는데 20m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0. 자, 2. 넘버 2도 마찬가지예요. 절토량이니까 얘를 봐야겠죠? 그러면 18.6 플러스 22.4를 나누기 2 또 곱하기 뭐예요? 20. 그래서 1번, 2번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436 세제곱 미터예요. 절토량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410. 되게 이렇게 해서 1번, 2번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성토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성토 단면적 여기를 보셔야겠죠? 23.8 플러스 42.2를 평균을 하고 거기에다 거리 20을 곱한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성토 단면적 요 두 개죠. 그러니까 42.2 플러스 30.0을 더한 뒤 평균을 해서 측점 사이의 간격인 20m를 해주면 3번에는 660. 제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660 세제곱미터고 4번에는 722.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거는 계산식은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필기를 저희 공부하신 분은 양단면적 평균법 간단하게 알 수 있었고 문제도 이렇게 절토량, 성토량을 간단히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원목의 시장 단가가 16만 원.
그리고 근데 이제 세제곱미터당이에요. 벌목비가 10,000원, 그리고 운반비가 10,000원, 조제비 10,000원, 조제율이 75%, 자본 회수 기간이 5개월, 월이율이 5%이고 임목 제적이 500세제곱미터일 때 총 임목 가격을 시장가 역산법에 의해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시장가 역산법에 의한 건 필답에서 이렇게 계산식으로도 잘 나와요. 시장가 역산법은 노란색이에요. 굉장히 잘 나와요. 시장가 역산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 역산법은 이 자체의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장가 역산법이 무엇냐? 제가 임지에 서 있는 성숙목이 있어. 얘는 이제 곧 배서 가다가 냈다 팔 거야. 근데 가격을 정하고 싶어. 그럴 때 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임목이 얼마에 판매되는지 시장가를 알아낸 뒤 그 시장가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임지에 있을 때 벌목하고 운반하고 집재 조제했던 비용을 빼주고 삭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임지에 서 있을 때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시장가 역산법이에요.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이 임목과 비슷한 임목이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보고 그것을 역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서 시장가 역산법이다라고 불러요. 자, 시장가 역산법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요 식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제율 이용률이라는 걸 어떤 전체에 대해서 곱해주는데 조제율 또는 이제 이용률이라 그래서 임목의 수간 제적에 대해서 실제로 얘를 뭐 수필을 벗기고 원목으로 만들었을 때 이 원목으로 만들었을 때의 비율을 저희가 이용률 또는 조제율이다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것에다가 시장가 이 원목의 시장 단가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월 이율에다가 그 자본 회수 기간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이면 4개월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기업 이익률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업 이익률이 없네요. 그럼 그냥 안 더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자, 이제 빼주는 게 뭐겠어요? 각종 들어갔던 비용인 거죠. 벌목이 되고 운반이 되고 집재가 되고 조제가 됐던 이런 각종 생산 비용을 빼주는 것이 바로 시장가 역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벌목비, 운반비, 집재비, 조제비도 파란색으로 했죠. 요 빼는 비용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시장가 역산법은 계산식, 전체 내용,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시장 단가일 때 총 임목 가격을 한번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자, 여기는 뭐냐면 단위당이죠. 세제곱미터당. 먼저 단위당의 그 원목 가격을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원목 가격은 아까 조제율을 먼저 곱해줬죠. 자, 조제율이 얼마였죠? 75%니까 얘는 0.75. 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0.75 곱하기 시장가, 아까 시장 단가 얼마예요? 16 하나 둘 셋 만원을 1 플러스 MP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에 월이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월이율은 5%니까 0.05가 되겠죠? 0.05 플러스 기업이익률 없으니까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비용 아까 벌목비 있네요. 그 다음에 운반비, 조제비 다 빼주는 생산 비용들이에요. 그럼 얘를 다 더해서 빼줘야겠죠? 만원이니까 얘는 얼마? 3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73,500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3,500원인데 얘는 세제곱 미터 당이죠. 단위당.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끝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임목 제적이 500세제곱미터일 때 총 임목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얘를 곱해줘야겠죠. 73,500원 곱하기 500을 해야지 총 임목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675만원. 3,675만원. 네, 맞습니다. 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간단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장가 역산법의 계산을 알고 계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풀어보고, 자, 그 다음 7번.
지선 임도 밀도가 20m/헥타르, 임도 효율 계수가 5일 때 평균 집재거리와 적정 임도 밀도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이것도 식을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었어요. 특히 임도의 효율 계수다라고 나오면 지선 임도 밀도를 구할 때 임도 효율 계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졌으니 이거를 통해서 평균 집재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식이 필요해요. 지선이 이런 식 있죠. 저희 지선 임도 밀도는 임도 효율 계수를 평균 집재거리로 나눴다. 근데 이때 제가 지선 임도 밀도 할 때 조심할 게 얘는 여러분 뭐다 여러분? 킬로미터예요. 단위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넣어서 평균 집재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지선 임도 밀도 20이죠. 20은 임도 효율 계수 5 일 때 x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 집재거리. 그러면 x는 5 나누기 20이니까 0.25. 뭐예요, 여러분?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얘를 나중에 이제 평균 집재거리 같은 경우 적정 임도 밀도 구하려면 얘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0.25km를 미터로 바꾸면 1km는 1000m니까 공이 하나, 둘, 세 개 가야겠죠. 하나, 둘, 세 개 가니까 250m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 집재거리를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균 집재거리를 통해서 적정 임도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의 계산함에 앞서서 저희 우리 임도 밀도와 관련된 식 세 가지가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임도 간격,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는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요거는 가끔 지금처럼 가끔가다 한 번씩인데 평균 집재거리, 임도 간격은 상당히 잘 나온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임도 간격은 적정 임도 밀도분의 10,000, 그 다음에 집재거리는 적정 임도 밀도분 5,000, 그다음 평균 집재거리는 적정 임도 밀도분의 2,500이었던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평균 집재거리가 지금 뭐예요? 250m네요. 그럼 요 식을 이용합니다. 250은 2,500 이거 적정 임도 밀도 x. 그럼 x는 뭐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10이죠. 적정 임도 밀도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적정 임도 밀도니까 10m/헥타르. 이렇게 단위까지 다 써주셔야 하죠. 그래서 250m, 10m/헥타르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답을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이제 7번까지 하셨고요. 이제 좀 길어지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여러분 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